안녕하세요. 친절한 양약사입니다. 제가 여성 환자분들이 좀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또 조기폐경 환자분들도 많이 만나게 되고 또 아토피 환자분들도 많이 만나게 되고, 그런데 간혹 이제 그런 고민 말고 나 다낭성 난소증후군 있어요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공부를 해보니까 실제로 여성 중에 한 10% 정도가 다낭성 난소증후군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어떤 질병으로 막 연결되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무로 1개, 2개 정도 있는 정도로 진행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예 무혈경으로 진행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저는 10%나 되는지는 몰랐는데 그 정도로 이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다낭성 난소증후군 말만 들으셔도 좀 어렵잖아요. 다낭성 난소증후군. 말 그대로 낭종이 난소에 좀 여러 개 있다, 많이 있다. 보통 진단할 때 한 12개 이상 있다 이러면 진단이 되는 건데요. 이걸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난소에 낭종이 있는지 우리가 육안으로나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우선 일단 첫 번째, 생리 기간이 뭐 35일 막 이상이고, 그리고 막 20일 안쪽으로 너무 자주 생리를 하고, 그런데 대부분은 생리가 너무 없고 막 3개월 이상 무월경이고, 그리고 막 1년에 한두 번 생리한다 이러면 한번 일단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생리 주기가 규칙적이지 않으면서 생리가 없는 쪽, 잘 하지 않는 쪽. 왜냐하면 이 증상의 대표적인 건 뭐냐면 배란이 안 되기 때문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또 임신이 너무 안 된다. 그런데 규칙적으로 생리하시는 분들도 다낭성일 수 있어요. 그거는 배란이 안 된 상태의 출혈이 생리로 오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우선 다빈도로 말씀을 드렸을 때는 우선 생리가 잘 안 온다라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러면 이걸 이제 병원에 가면 어떻게 진단할 수 있느냐? 직접 한번 보는 거죠. 초음파로 봐서 난소에 낭종이 여러 개가 이렇게 염주 모양으로 난소에 이렇게 띠를 두르면서 이렇게 포진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 사이즈도요, 그렇게 작지도 않아요. 한 2mm에서 9mm까지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낭종이 여러 개 있고, 또 세 번째는 혈액을 검사, 그러니까 직접 보고요. 혈액 검사를 했는데 남성 호르몬 수치가 높게 나오는 경우, 이 세 가지가 다 충족이 되면 다낭성 난소증후군이다라고 진단이 되고, 이 중에 2가지만 충족이 돼도 다낭성 난소증후군이다라고 진단을 하는 기준이 명확하게 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뭐 자료를 찾아봐도요, 어떤 원인이 정확하게 있다라고 밝혀진 바가 없어요. 원인이 정확하지 않다 보니까 증후군이라는 이름을 쓰거든요. 원인이 정확하면 질병명으로 딱 정해놓을 거예요. 그런데 증후군이라는 건 이러이러한 증상이 있다, 그리고 이러이러한 증상이 이러이러한 문제가 생긴다 정도까지만 진단이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이거에 대해 조금 이제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우선은 증상으로 무월경 증상이 있다고 했는데 배란이 잘 안 되는 상태,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생리라는 걸 보면 난자 한 10개에서 20개 정도가요, 처음에 경합을 해요. 그게 하나만 독보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정자처럼 막 굉장히 많은 수의 그 경합을 해서 수정란이 되는 건 아니지만 한 10개에서 20개 정도의 난자가 나와서 그 중에서 하나가 독보적으로 딱 배란이 되고요. 나머지는 이제 사그라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낭성 난소증후군은 독보적으로 하나의 난자가 배란을 터트리지를 못하고 다 같이 사그라져서 뭉쳐서, 이게 뭐 포도송이처럼 뭉쳐서요, 하나의 낭종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낭종이라는 건 무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머니가 있는, 물이 차 있는 이런 상태. 그런데 이제 그게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이게 변이가 되거나 그러면 또 암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선 다낭성 난종에 대한 어떤 그 모양에 대한 상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특징적으로 남성 호르몬이 높게 분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성화되는 거예요. 남성 호르몬의 분비가 잘 되니까 여성 호르몬이 해야 되는 일을 방해하잖아요. 그러니까 배란도 안 되는 거고 생리도 잘 안 되는 거고, 당연히
임신이 잘 안 되겠죠. 그래서 남성 호르몬이 왜 분비가 많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남성 호르몬이 분비가 많이 되다 보니까 이제 조모증, 다모증,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 많이 나는 거를 조모증, 다모증이라고 하진 않거든요. 이 머리카락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요. 여성분들한테 털이 나면 안 되는 부위, 뭐 코 밑이라든가 뭐 가슴이라든가 배꼽 주변이라든가 이런 팔, 그다음에 허벅지, 이렇게 남성들이 특징적으로 나는 이 털 부분에 이 털이 좀 두꺼워지고 많이 나는 현상을 안드로젠이라고 하는 남성 호르몬 때문에 그런 증상이 나타나고요. 특이적으로 굉장히 여드름이 많이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무조건 조모증이 일어나고 여드름이 일어나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이제 제가 환자분을 만나보니까 여드름도 하나도 없고요. 또 비만을 하나의 원인으로 꼽는데 전혀 비만하지 않는데도 다낭성 난소증후군으로 진단받은 환자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증상 중에서 나한테 해당되는 증상이 있을 뿐이고요. 여러 가지 원인 중에서 그 원인이 내가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중에 한두 가지 원인을 가지고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여드름이 좀 특징적이고요. 제가 관리했던 환자분도 다낭성 난소증 오래된 분인데 아토피 환자였는데 아주 전형적인 다낭성의 여드름을 가지고 있었고 아토피가 상당 부분 많이 좋아지는데도 요 여드름이 좋아지는 속도가 그보다는 좀 더디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배란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우리 몸은 그런데 이렇게 피드백 형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나는 여자고 나는 배란이 돼야 되는데 그리고 생리 주기가 있는데 뇌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니 왜 배란이 안 되는 거야? 내가 호르몬 분비하라고 에스트로겐 분비하라고 내가 지시를 좀 덜 내렸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서요. 시상하부에서 정보를 받고 뇌하수체에 연결을 해서 뇌하수체에서 직접적으로 난소에 명령을 내립니다. FSH라는 명령 호르몬이 있어요. 아니 지금 배란하는데 에스트로겐이 부족해. 남성 호르몬이 방해한다는 생각을 못 하고요. 부족해. 더 내보내서 자꾸 배란을 시켜야 돼. 이러다 보니까 FSH의 자극을 좀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자궁 입장에서는 나 지금 이제 배란 시켜야 되나 봐. 자궁 내막을 증식시켜야 되겠어. 그래서 자꾸 자궁 내막이 증식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또 프로게스테론이 분비가 충분하게 돼져서 이게 탈락이 돼줘야 되는데 그게 잘 호르몬의 교란이 생겨서 안 되다 보니까 자궁 내벽이 조금씩 딱딱해지고 두꺼워지는 자궁 내막 증식증, 자궁 내막증이 생기는 경우가 이게 반복되면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자궁 내막증은 사실 자궁암으로 가는 또 전 단계이기 때문에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난 생리 원래 1년에 2번밖에 안 해. 이렇게 방관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병원에 가셔서 혈액 검사, 초음파 검사 하셔서 반드시 진단 받으시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만드셔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또 출혈이 나는 아무 때나 또 어떻게 출혈이 돼. 이건 뭐냐면요. 배란은 되지 않았지만 자궁 내막을 자꾸 증식시키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자궁막이 또 탈락되면서 이렇게 부정출혈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생리에 대한 거는 부정출혈은 정말 원인을 뭐라고 한 가지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저도 여성 환자분들 많이 만나는데 정말 어려운 게 사실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아토피 천식보다 더 어려운 게 여성 호르몬 관련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에요. 어떤 순간순간 이분이 이걸로 좀 진단이 됐고 또 이런 부분으로 관리가 되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예상했는데 아주 뜬금없이 부정출혈이 일어난다거나 이런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 게 다낭성 난소증후군이다. 그래서 생리를 안 할 수도 있지만 또 불규칙적인 생리를 할 수 있는 것도 한 가지 원인이 될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한 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는데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말씀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몸에서 당분을 섭취를 하게 되면 인슐린이 분비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식습관에서 인슐린 분비가 당분 하나 먹고 인슐린 하나 나오고 처리하고 세포 속에서 처리해서 이걸 에너지로 바꾸고 이런 일들이 잘 이루어진다면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말이 안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인슐린 나와서 세포 속으로 포도당하고 같이 들어가줘서 일 잘하고 끝나거든요. 그런데 저항을 받는다는 건 뭐냐면 인슐린이 분비가 돼서 이게 세포 안으로 잘 들어가주는데 뭔가 저항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급격한 인슐린 분비가 증가되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천천히 먹고 씹고 채소, 야채, 섬유를 또 같이 드셔서 이게 포도당에 천천히 흡수돼 줘야 되는데, 그냥 급하게 먹는 초콜릿, 급하게 먹는 음료수, 이런 것들이 아주 뭐 단당류 형태로 금방 바뀌기 때문에 갑자기 인슐린이 증폭돼서 분비가 되면 이게 제대로 기능을 잘 못해서 세포 안으로 못 들어가는 거, 그걸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데요. 다낭성 난소 증후군 환자분들한테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게 인슐린의 증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슐린이 증가되게 되면 안드로젠이라고 하는 남성 호르몬 분비가 세지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안드로젠이, 남성 호르몬이 분비되는 게 유전적인 이유일 수도 있겠지만, 나의 식습관 때문에, 그리고 나의 그런 어떤 당 성분에 대한 섭취나 탄수화물 섭취 때문에 인슐린이 증가돼서 그로 인해서 안드로젠이 증가되는 것도 직접적인 원인도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돼서요. 간접적인 건지 직접적인 건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이게 그냥 증상일 뿐인지 직접적인 원인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인슐린 분비를 정상적으로 만드는 데 힘써야 되는 거에 대한 건 동일하다는 거죠. 그래서 인슐린 분비를 제대로, 그러니까 인슐린의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나온 게 당뇨약이에요. 이형 당뇨약. 그래서 당뇨약을 이용해서 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또 치료에 접근하신 분도 계세요. 실제로 학회에서는 이거를 공식적인 약제로 등극하지는 못했거든요. 그런데 뭐 이 제제 약물 가지고도 또 어느 정도는 좀 유지하기도 하고요. 또 병원에서 쓰는 약물 중에서 뭘 쓰냐면 피임약을 많이 쓰는데요. 제가 아까 FSH 자극을 많이 받다 보니까 자궁 내막이 두꺼워지고 이게 생리로 연결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 문제가 생긴다고 자궁 내막이 점점 두꺼워져서 피임약을 써서 강제로 생리를 유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라는 되지 않는 가짜 생리지만 어쨌든 그래도 쌓이는 게 두려우니까 유도하는 거죠. 어찌 보면 당뇨약이든 또 피임약이든 임시적인 대응책이라고 밖에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지만 이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 전까지는 그래도 이렇게 대증요법이라도 해서 우리 몸에서 생기는 그 다음 2차의 문제를 좀 없애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피임약을 쓰는 사람도 아니고 또 제가 당뇨약을 처방하는 의사도 아니고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고민을 해서요. 저는 우선은 우리 몸에 해가 없는 여성 호르몬의 역할을 해주는 콩에서 분비되는, 콩에서 나오는 이소플라본 제제로 된 제제가 있거든요. 이제 그 제제를 한 가지 쓰고요. 그리고 당뇨약으로 접근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의 인슐린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대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인슐린 대사 영양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마그네슘을 포함한 인슐린 대사 영양소가 들어있는 영양소 하나를 제가 쓰고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이제 오메가3인데, 오메가3는 사실은 이게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정상적인 호르몬 대사를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호르몬의 수용체에 수용체의 기능을 좋게 해주는 게 사실은 오메가3 역할이기도 하고요. 또 인슐린이 세포 속으로 들어갈 때 세포의 막을 유연성 있게 좋게 해서 인슐린의 기능을 좋게 해주는 영향도 있기 때문에 저는 오메가3는 반드시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 감마 리놀렌산도 마찬가지로 성선 호르몬을 받아들이는 수용체의 기능을 좋게 해주는 걸로도 임상 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이런 서너 가지의 제제를 써서 환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오랫동안 관리했던 환자분도 지금 생리를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한 분은 이제 시작이긴 한데요.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하는 생리를 하고 있는 다낭성 정확하게 진단을 받았습니다. 대학생인데요. 엊그저께 연락이 왔더라고요. 선생님, 저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생리가 왔어요. 그런데 생리통이 너무 심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동안 자궁 내막이 많이 거칠어져 있고 두꺼워져 있고 내막이 증식돼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수년 동안 이거를 지켜왔었기 때문에 생리통은 처음에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염 진통제, 증통제 있으면 평활고도 이완시켜주는 타이레놀을 먹었다고 하는데 타이레놀 말고 소염진, 엔세이드 계열로 해서
평활근을 이완시킬 수 있는 진통제 먹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조금 나아졌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정상생리인지 정확하게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이런 영양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낭성 난소증후군에 대한 포털 사이트나 유튜브나 저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좀 너무 어렵기도 하고 증상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생활 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또 많이 하셨는데 저는 좀 근본적으로 그 원인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면서 그 원인에 대한 대안도 오늘 말씀드리는 시간이었는데 좀 두서가 없었던 것 같아요. 잘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낭성 난소증후군 환자분들 그냥 지나치지 마시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이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